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 이러저러한 사회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가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우재단이 이제 그 이사회로 있는 학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공학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과거에 대우가 한국 자동차를 대표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래 모빌리티 학과란 이름으로 기계공학과 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이제 그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랑 저희 사회학과가 같이 요즘에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래 모빌리티 공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어떤 신기술로서의 그런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이게 정책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논의보다 훨씬 좀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많이 안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모빌리티 사회학이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 일부를 가져온 것이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좀 얘기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율주행 차를 타보신 분? 아직은 없네요. 자율주행 차가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아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게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데, 이제 그런 SF 영화들, 이제 과학 영화라고도 하고요. 그런 영화들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일종의 상상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게 실제로 정부 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시 동대문구를 비롯해갖고 각종 지역마다 자율주행,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쪽에 의지를 가진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 운행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로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고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대 있잖아요. 새벽 4시라든가 5시 이런 시간대인데도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취지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을 하고, 그게 얼마나 잘 이제 안착될 것인가 이런 거 약간 사회적인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그냥 미래의 것이 아니다. 자율주행이 뭔지는 혹시 다들 아시나요? 자율주행은 영어로 하면 autonomous driving이라고도 하고, automatic driving이라고도 하고, automatic vehicle이라고도 하고, 되게 다양한 말로 쓰여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 없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기가 갈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차들을 말합니다. 그런 차들과 그런 차량 시스템을 말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가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버스 기사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버스 기사 자리가 비어 있고, 버스 다니는 그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아주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라서 급커브가 있다던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사람 운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타고 다시 운전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 그런 공학하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무엇이 되려면은, 이거는 큰 변화를 좀 가져올 거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것인가, 자율주행은 왜 필요하지?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뭔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와 실제로 그게 만들어져 갖고 어떤 걸 갖고 올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시로 갖고 온 거는 미국에는 사실은 훨씬 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미국이 아무래도 그런 벤처 기업들, 그런 뭐 IT 기반, AI 기반 벤처 기업들이 뭔가를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 모빌리티 혹은 뭐 그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들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뭐 그 한국은 지금 뭐 택시 서비스에 일부적으로 이렇게 앱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하지만 뭐 그런 이제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차 타고 이동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잖아요. 우버 들어보셨죠? 우버, 뭐 리프트. 그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는데 약간 우버 리프트하고 비슷한 방식의 서비스들을 하는 도시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애리조나의 피닉스라는 곳이 있어요. 피닉스라는 도시. 그다음에 또 좀 더 뒤에 만들어진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국인들 많이 가고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이제 이 그 세 도시에 웨이모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우버 같은 회사인 거죠. 웨이모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버스인데 그게 아니면 택시인 거예요. 택시. 택시를 자기가 어플리케이션 열어가지고 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다 입력을 하면 기사가 없는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 서비스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돼서,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 자동차 모습이고요. 웨이모사 홈페이지에 이런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택시를 처음 타는 장면입니다. 뭐 대충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거기로 차가 오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결제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어서 타고 내릴 때 뭐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결제할 시점이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끝나고 내리면은 이동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얼마를 내면 되는 걸로 해서 카드 결제가 되겠죠. 그런 방식이고 기사가 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 핸들은 존재하는데 그 앞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령 택시 같죠.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뭐 이게 처음에 막 샌프란시스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때 사고도 좀 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웨이모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반대 운동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개선도 되고 이 도시를 넓혀서 가기 시작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잖아요. 근데 피닉스는 훨씬 사람이 적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적을 거고, 그러니까 훨씬 이런 걸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또 LA 같은 경우는 되게 자동차 없으면은 살기 힘든 도시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도 이제 이게 이런 게 막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런 화면이 안에 있는데 그 화면에서 언제까지 지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떠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모라는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아까 제가 우버도 얘기했고 리프트도 얘기했는데, 우버 리프트는 그런 택시를 대체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였고,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기존의 택시도 존재해요. 그죠? 기존의 택시는 뭐 전화 걸어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손 들고 잡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택시니까. 그럼 자기들이 왜 이런 서비스를 하는지, 우리 택시가 왜 다른 택시보다 훨씬 나은지, 이런 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묶어서 이제 사회학에서는 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웨이모 홈페이지에 있는 걸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밑에 번역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이모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 좌석이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웨이모 자체가 하나의 드라이버다. 드라이버 뭔지 아시죠? 운전자다. 드라이버라고 불러요. 근데 드라이버를 대문자 드라이버 하면은 그냥 그게 웨이모를 지칭하는 사람처럼 부르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라이버가 전체 이 택시 산업을 선도하는 드라이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자체가 되게 비교 불가능하고, 이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웨이모의 드라이버는 절대로 술에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곤에 지쳐있지도 않는다. 그리고 집중을 하지 않을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다른 택시는 그럴 수 있다는 걸 깔아놓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죠? 다음으로 이거는 정말로 노골적으로 비교를 해요. 많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이제 미국 사회 내에서는 나름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웨이모 말고도 자율주행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들은 사실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버스도 어려운 데서는 사람이 앉아갖고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회사는 그 빈자리 옆자리에 보조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가 뭐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차가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신 해준다. 이거는 웨이모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웨이모는 어떻게 다르냐? 웨이모 드라이버는 픽업 장소, 처음에 사람을 태우는 장소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항상 컨트롤되고 있다. 컴퓨터가 컨트롤한다. 완전 자율이다. 이거는 사람이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객들은 운전하는 걸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승객들은 차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냥 뒷자리에 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쉬면서 웨이모 드라이버가 목적지로 안전하게 모셔드릴 때까지 주행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뭐가 비교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웨이모 드라이버는 아까 계속 드라이버라고 불렀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드라이버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드라이버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문자 드라이버라고 하면서 그냥 인간이 아닌 이 자동차 운전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를 웨이모 드라이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비교할 상대가 누구냐? 그게 인간 운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운전자의 특성으로 웨이모가 얘기하는 것들은 술에 취하거나 피곤에 지쳐있거나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그럴 수 있죠. 뭐 음주운전 정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사회는 사실 음주운전을 잡기도 쉽지 않거든요. 되게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어디 서가지고 음주운전 단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택시기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게 웨이모는 없다. 그리고 피곤에 지쳐있을 운전자가 아니다. 왜냐? 택시기사들은 뭐 하루에 2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뭐 12시간 동안 운행을 하면 한 10시간 운행하고 나서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이렇게 제대로 화장실 못 가서 막 되게 다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웨이모 드라이버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집중은 항상 한다.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 운전자는 운전대 앞에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이 택시란 조그만 공간 안에, 조그만 택시 안에 나랑 운전자랑 항상 같이 숨을 쉬고 앉아 있어야 된다. 승객이랑 같이 공간을 공유해야 된다. 숨도 같이 쉬고, 그 사람이 말을 걸면 말도 대답을 해야 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택시 탈 때. 그죠?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 차들은 아직까지 너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운전자가 좀 대리해서 보조로 뭔가를 해줘야만 이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하면서 웨이모 드라이버 얘기를 해요. 반대인 거죠. 술에 취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집중력은 항상 높고, 그러면서 인간 운전자의 동석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강조해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 운전자의 동석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승객들은 그런 인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더 완전히 뒷자리에서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마음껏 쉴 수 있다. 아예 이 택시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게 보니까 여기 폰트가 깨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조금 내려갔는데 안 보이네, 글자가. 잠시만요. 그러면서 이제 웨이모 드라이버는 산업을 선도한다. 아까 운송 산업을 선도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택시 산업을 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사실 한국에 우버가 들어오니 많이 했을 때 막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특히 기존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버가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는 다 망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이 반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버 하는 사람들이 또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우버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자가용 모는 사람들이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택시를 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어떤 택시기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택시 타는 느낌이 다르니까 사람이랑 부대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이 없는 차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운송 산업들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제 웨이모는 자기들이 뭔가를 선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같이 얘기할 건데 일단 먼저 또 다른 측면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웨이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웨이모가 어떻게 잘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일단 지도라는 거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웨이모라는 자율주행차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차가 우리가 차를 타면은 요새 뭐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맵이라든가 네이버맵 같은 어떤 GPS,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인간 운전자들은 운행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가면 그 컴퓨터는 길을 다 알아야겠죠.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빠른지, 어느 길엔 지금 현재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겠죠.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웨이모를 만들 때 미리 이 회사가 지도를 자체적으로 다 만들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지도 자체적으로 다 갖추게, 그러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연결해서 실시간 현황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거기 올라와 있는 동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보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도 전제를 해요. 카메라를 찍는데, 동시에 이 웨이모는 음파, 그 소리의 파동을
소리의 파동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차가 가는데 이 차에서 어떤 파동을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 물체가 있거나 벽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에 맞고 튕겨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감지하는 거예요. 그 시간, 거리 이런 걸 감지함으로써 그 차가 다니는 길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 바꿀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감각적인 걸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스템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 라이더라는 건데 이거는 빛을 감지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 그걸 어떻게 3D, 이 3차원적인 화면을 만드는지 뭐 이런 것도 파동 얘기도 하잖아요. 좀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이 운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측정한다, 데이터화한다. 그래서 이것도 비디오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물체들을 감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가야 하고 어떤 식으로 그게 앞에서 뭐 도로 운행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29개 카메라가 하나의 차량에 장착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9개 카메라가 그 단순히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만을 감지하는 게 아니고요. 열 센서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이 감각을 하는 걸로 따지면은 촉각, 후각, 아니 후각은 아니겠다. 촉각, 시각, 청각 뭐 이런 게 다 동원되는 되게 다양한 감각들을 가지고서 운행을 한다 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새로운 것으로 제시가 되는가를 이제 다시 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보는 감각으로 바꿔서 제시할 것인가?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면은 다 지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 지도처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지 않는 이 무인 자율주행 차들도 그런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처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얼마나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막대한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지도화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3D 화면을 그려서 하루 중 어느 시간대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조감도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을 쭉 보는 어떤 지도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밝은 낮 시간에 잘 볼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어두운 낮에 사람의 눈은 잘 못 보는데 그런 것들이 그 자율주행 차들은 다 파악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사람은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물체를 감지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거 강조하고요. 그래서 아까 29개 카메라 장착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그래서 뭐 막대한 세부 사항을 수집하고 자기 데이터도 갖고 있고 외부 데이터를 연결해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감각으로 된 센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차량 주변을 360도 동시 촬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까지 이제 쭉 보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도입될 때 사회 내에서 어떻게 얘기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고 앞으로 실제로 가능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율주행 서비스 같은 것들을 시범 서비스를 좀 크게 하는 곳도 있으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오미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웨이모는 미국 회사고 오미오는 뉴질랜드 회사인데 뉴질랜드 오미오사는 자율주행 버스를 택시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택시로 안 하고 셔틀버스 같은 형태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주로 써요. 그래서 이 모양의 이제 이런 식의 셔틀버스들을 뉴질랜드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웰링턴 같은 데 가면 있겠죠. 근데 한국에도 이 오미오사가 이런 식으로 시범 운행을 했었대요. 이렇게 롯데랑 같이 뭘 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그런 자율주행 차들이 막 이렇게 시범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페이스북 아시죠? 주로 이제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40,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그 어린 학생분들은 아마 페이스북이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페이스북에서 239개 포스팅을 분석을 한 거예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막 이렇게까지 포스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여기 많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좀 그게 약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율주행 기계한테 운행을 맡기면 정말 나는 안심하고 탈 수 있냐, 혹은 내가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조그만 어떤 그 오차 때문에라도 위험이 존재한다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게 결국은 그 사람 자른 거 아니냐, 택시기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 원래 택시기사로 취업해서 돈 벌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 더 이상 직장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실업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자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될 텐데, 택시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아,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가 정말 자유냐라고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앞에 앉은 그 기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뒤에 들어 눕거나 옷을 벗어 제낀다고 한들 그게 나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겠냐. 자율주행차는 그 안에 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을 거고 다 기록이 될 텐데 오히려 더 내가 뭘 하는지 속속들이 다 기록될 거 아니고 누군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통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빅브라더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빅브라더 1984라는 유명한 소설책에 나오는 통제받는 미래사회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감시 카메라가 막 여기저기 사람들 있는 곳을 다 찍어내면은 이제 나는 도대체 내 일상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나는 근데 사실은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하면 바깥의 경치를 못 봐. 바깥의 경치를 보면서 차를 좀 타고 싶은데 만약에 자율주행차 되면 정말 좋겠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출근 시간대 가면은 사실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도 이 길로 가는 게 빠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출근 시간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내가 판단을 내려서 다른 길로 쫙 빠지면은 내비는 안내 못하는 거지만 훨씬 빨리 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이런 막 꽉 막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간의 빠른 판단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기계들은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할 거다. 길이 막혀 있으면 그냥 막혀 있는데 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차를 모는 데 있어서 차를 갖고 내가 소유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몰아야 되는데 딴 게 모니까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정말 차를 모으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차를 모으는 나의 어떤 그 모습 자체도 즐겁고 뭔가 그거를 즐기는데 그거 뺏기기 싫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신뢰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토론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만약에 한국 사회에도 웨이모 같은 그런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오면은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쵸? 이게 생각 못했던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아주 밝은 장밋빛 미래로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뭔가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암담한 걸 가져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쟁점들이 있나 보면 과연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기술은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나, 내가 정말 기계한테 온전히 내 목숨을 맡기고 차를 타고 가도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가 뭐 집에서 뭐 기가진이 같은 거 해보면 가끔씩 내 말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차들도 자기들이 이해하기에 맞다고 해서 갔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정말 다른 데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정말 효율적이고 가장 신속한 이동이냐,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막히는 시간대 문제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계가 정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안전한 이동이라는 게 막 뭐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그 안에서 어떤 물체랑 부딪힐 수 있는 걸 피하고 이런 것만의 문제냐,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가능해지려면, 사실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가능해지려면 많은 게 바뀌어야 돼요. 도로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이 차도에서 어떻게 할지, 차도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과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좀 넘어가는데, 택시 기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으신 분? 싫을 수 있어요. 택시기사랑 대화하는 거 즐기시는 분?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내가 탔어요. 근데 갑자기 막 열심히 막 정치 얘기를 해. 혹은 요새 뭐 캐대헌이 유명하니까 캐대헌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내가 듣기엔 이 사람이 캐대헌 제대로 본 건가? 아는 척을 하는데 캐대헌 얘기를 굳이 나하고 이렇게 정말 듣기 싫다,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탔는데 살짝 꼬린내가 날 수도 있고, 뭐 혹은 내가 요즘 이렇게 기침을 좀 많이 해요. 나는 이게 감기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데 내가 그냥 내 호흡기 상에 약간 뭐가 약해가지고 기침하면 전염성이 없는데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기침할 때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옮을까봐 걱정할까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같이 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아니 도대체 택시 기사들하고 요즘은 이렇게 뭐 택시 기사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어디를 가면은 왜 이렇게 인정이 없냐. 옛날에는 상점을 가도 다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삭막하다.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가?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말을 걸면 불편할까 봐 말도 못 걸겠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선호가 차이가 나는 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선호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어떤 이런 대면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대면,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직접 그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는 거, 이거를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사회가 바뀌어 왔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은행 가면은 다 ATM 쓰시잖아요. ATM 돈 뽑는 거 할 때 사실 돈을 뽑고 넣는 거를 그 창구 통해서 하면 은행에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기계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계로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 이쯤부터예요. 90년대 뭐 하여튼 중반만 해도 그런 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아요. 이제 한 30년 돼 가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은행원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했어요. 은행에 가면은 은행원과 나는 동네에서 아는 사이, 뭐 우리 엄마 친구 딸 뭐 이럴 수 있고요. 그런 관계인데, 그게 그냥 은행에서 잔일을 할 때는 그냥 서로 인사하고 이런 거지만, 급하게 내가 대출을 해야 된다, 급하게 뭐 돈이 필요하거나 뭐 은행이 뭔가를 해줘야 될 때, 지금은 사실 그런 거는 어디 딱딱딱 넣으면 내 신용도 숫자로 쫙 나오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금방 뚝딱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은행 직원들과의 그 관계도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시절과 지금은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택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택시 같은 경우에 원래는 택시 막 합승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합승이 되게 안 좋은 어떤 부분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옛날에는 막 어쨌든 합승하는 사람하고도 막 대화도 나누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졌죠. 합승이 불법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앞좌석에 앉는 것도 약간 불편한 때가 많아요. 그 기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방식으로 택시 서비스도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카카오맵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택시기사를 부르는 서비스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택시기사를 인터넷에다가 그 별점을 매길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은 우리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안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 왔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싫다. 없는 게 좋다. 해서 완전히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는 한 번의 선택일 수 있어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어떤 택시 업계에서 허용이 되면은 그 한 번의 선택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게 무인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유인 택시를 원해도 그게 산업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기 어떤 사회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무인 기사가 있으면 나는 뒤에 있는 좌석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침대처럼 쓸 수 있고 사무실로 쓸 수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막 정말 크게 방방방방 차 속에서 그냥 틀어놓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완전히 사적 장소로 완전히 내가 완전히 온전히 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아까 제가 1984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게 근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차가 가는 거 아까 29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했잖아요. 안쪽에도 카메라 다 있겠죠. 안쪽에 센서가 있겠죠.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웨이모 같은 차량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계획했다. 그러면은 웨이모 같은 회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산업 자체가 앞으로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그 보안 장치들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는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서 탔다. 그러면 안에서 경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보가 나려면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것들도 차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 사실은 완전히 이제 공항에서 그 시큐리티 넘어갈 때 거기서 우리가 검사할 때 막 엑스레이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엑스레이 찍듯이 나를 속속들이 보는 택시기사, 사람이 아닌 그런 택시기사와 내가 같이 타고 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해서 방방방 틀어놓으면은 그거 알고리즘으로 걔가 채집해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음반 관련된 걸 사라고 들이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택시를 모을 수 없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이게 택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음식점을 가도 다 이제 키오스크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주문받는 사람이 하던 일을 더 이상 사람이 주문 안 받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르바이트 한 명 줄여도 되는 음식점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이제 요새는 로봇이 갖다 주기도 하잖아요. 서빙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이게 자동화 돼버리면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의 앞으로 그런 건 국가에서 돈을 주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기술이 막 발전돼서 좋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기술이 도입된 이후의 후폭풍을 우리는 아직도 전혀 토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그런 것들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동시에 아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운전을 내가 안 하고 차가 몰면 뭔가 내가 뺏기는 것 같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까 뉴질랜드 사람들 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자율주행차로 다 통일되면 차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잘 돼 있는 도시들에서는 운전 면허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아까 미국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도시를 가면 자동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땅덩이 넓어서 뭐 마트 하나 가려고 해도 차로 한 5분에서 10분 혹은 20분 가야 되는 그런 동네가 많거든요. 근데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은 지하철, 버스 이걸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 다른 환경에서는 차를 모는 사람의 인구도 달라요. 차를 몰 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능한 도시에서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다 통일된다. 그럼 차를 안 몰아도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봐갖고 도로주행까지 해가지고 면허를 땄니까? 그거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기계가 갑자기 멈춘다. 혹은 갑자기 내가 직접 차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면허도 없고 몰 줄도 몰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계가 제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되게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서 캡처한 장면인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2000년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쯤 됐나? 그러니까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 시기에 나오는 이제 과학 영화들에서 자율주행차를 상상했던 방식은 되게 유토피아적이에요. 뭐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가 아닌 정도도 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영화에서는 모든 차들이 다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수직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차들 간에 서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서로 차들 간의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사고가 안 나게 다 잘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모든 차들이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것을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 복잡한 도로들을 알아서 지가 가고 그 안에서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게 서로 잘 조절하면서 이게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은 자기가 차를 모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적어도 자율주행 차들이 도로상에서 한 60% 이상은 차지해야 이런 방식의 서로 거리 같은 것들을 차들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모는 차들이 있다. 그거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시범 서비스 하는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일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도로에 자율주행 버스가 아닌 게 들어오게 되면은 사고도 날 수 있고 이게 되게 어그러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해서 다 뭔가 합의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끌어내겠어요. 그거는 그 전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로 계속 차량을 많이 팔아왔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물론 자율주행 차들도 개발하겠지만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왜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은 아직은 요원합니다. 아직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게 안착하려면 사실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 글이 이용이 돼 있는데, 그냥 좀 이제 기본 요지를 보시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는 어떤 가정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서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어딜 가야 돼. 근데 장애인인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운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전을 자기가 직접 못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택시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 되게 어쨌든 드물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오면은 누가 와서 대신 태워줘야 되고 내려줘야 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의 어떤 복잡함이 불편해서 그걸 안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애인들 중에.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된다. 그럼 사실은 장애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율주행 택시가 와서 내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난 거기 가서 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알아서 가요. 그리고 그 택시에서 타고 내릴 때 내가 시간을 많이 소요해도 전혀 눈치가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장애인인 게 등록돼 있고 시스템이 알고 있고 나는 지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장애인들한테는 자율주행 택시가 정말로 좋은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자율주행 택시들이 그런 장애인들까지 이동을 다 담보를 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오려면 정말 넘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식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편화돼야 되고 일단 보편화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이런 이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도 돼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정적 관점이라는 거는 다 모든 게 다 해결됐을 때 얘기. 그래서 뭐 차량이 이렇게 자율주행 차들이 되면은 전체 자동차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전 강의에서 기후온난화 얘기했는데 기후온난화를 유발하는 그런 차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종국에는 기후위기도 자율주행차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과연 기후위기가 더 확산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어떤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안전도 개선하고 대기질도 개선하고 충돌 사고 같은 것도 줄여들 것이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막 토지의 소모를 줄이고 뭐 취약계층의 사회적 서비스도 뭐 만들어내고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요.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줄 것이고. 근데 이게 다 가정적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게 이제 현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넘어야 되는지, 어떤 논의들을 해야 되는지 이게 먼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장밋빛 미래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차들이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인간 운전자가 확 끼어들면은 과연 얘가 제어를 잘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연구하는 단위 제가 이제 모빌리티 공학 뭐 이런 모빌리티 학과들 얘기했는데 그런 곳에서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계 대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전문가들도 이게 지금 있는 교통의 뭐 신호등이나 신호체계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도래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오타네. 공무원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들을 자기들이 어쨌든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예측하는 시점도 다르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도 잘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시에 도입이 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기차가 훨씬 중요한 어떤 운송수단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자동차로 바뀌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점차적으로 이 자동차도 사람이 오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옛날보다 그런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발달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한 수단에서 다른 수단으로 넘어가는 그 긴 과정이 그냥 기술의 발전이랑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은 훨씬 빨리 발전하는데 그걸 수용할 정도로 사회가 그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 혹은 운송수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혹은 운송수단을 허가해야 되는 정부들 이들의 속도가 다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내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율주행차만으로 모든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된다면 이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들 많은 부분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이기도 해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도로들은 더 이상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여러분도 경부고속도로 사람이 걷는 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근데 경부고속도로 처음 나왔을 당시에 사진들 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도로에 사람이 못 걸어 다니는 거 이해를 못 했어요. 저기 올림픽대로에도 80년대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 뭐 이런 거 보시면 찾아보시면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올림픽대로를 건너가는 사람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그 기자들이 잡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도로에서 차만 다닐 수 있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누구도 건널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너다 죽으면 내 잘못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땅이 되었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자율주행 차량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자율주행이 아닌 차량, 자율주행이 아닌 이동수단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부분들은 돌이킬 수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일 기술 포화라는 이게 대학에서 쓰는 용어라서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단일 기술 포화라는 게 뭐냐면은 너무 한 기술을 계속 발달시켜서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또 그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막혀요. 차가 그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막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주차장을 지하철역에다가 두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타라는 거죠. 지하철 같은 걸 타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동차 시스템을 조금 더 활용해서 자동차 시스템은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상수, 어떤 변하지 않는 무엇으로 두고 주차장도 자동차 시스템이잖아요. 주차장을 건설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어쨌든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동차의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 건데 사실 그게 또 그런 식으로 주차 시스템을 만들면 또 거기서 또 포화가 발생하고 거기서 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거기서 또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서 줄 서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방식의 교통이나 다른 방식의 이동을 통해서도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뭔가가 많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기술들이 같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단일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하나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시스템이 완전히 사람 없이 운행 가능한 무엇이 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아까 얘기했던 장밋빛 전망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려면은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만 가능하게 어떤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같이 완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이동 인프라, 우리가 전통적인 이동이 뭐 걷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버스도 자동차죠. 그다음에 뭐 기차 같은 것을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같이 존재하면서 같이 발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렇게 좀 더 뭔가 중요한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건 아예 불가능한 전망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만이 우선시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의존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그것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뭔가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이동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동시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겼을 때 그건 모두에게 싸고 편리할까 과연? 그럴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정말 그럴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소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웨이모 같이 어떤 서비스로 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정말 이게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정도고요. 그래서 뭐 질문 이거는 이제 제가 참고하는 목록이고 그 제가 뭐 했던 내용이나 혹은 다른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거 주시면 더 질문을 받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